횡성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가정과학 수업을 하는데 먼저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학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선생님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수행평가 안내를 못했어요. 근데 수행평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수행평가가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랑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할 거거든요. 망고보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뭐 안 들어본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어떤 카드 뉴스를 만들 거냐, 바로 이 식습관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또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텐데 그러한 질병들로 인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질병의 원인,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질병이 걸렸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그거를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볼 거거든요. 그거를 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툴이 바로 망고보드입니다. 망고보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잘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고 어,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식문화의 동향을 먼저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산업, 어떤 식품 산업이나 어떤 농업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식생활이 안정되게 되었고, 자, 세계화로 인해서 외국 음식과 식재료가 유입되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이 식문화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맞춤형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네 번째, 건강식품과 웰빙.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떤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식생활이 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식품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운동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세 가지 운동이 있었죠. 하나는 슬로우 푸드 운동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로컬 푸드 운동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정 무역에 대한 운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 식문화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총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식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서구화되고 있다. 기존의 한식은 밥과 국 그리고 반찬으로 있는 어떤 식단이었다면 지금은 빵이나 육류의 섭취가 상당히 늘어난 서구식 식생활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식생활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식품이 발달하고 있다. 자, 먼저 식품 가공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가공식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 상당히 발달되었지만 반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제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자연식품 위주의 식생활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식생활이 외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집에서 식생활을 전부 다 해결을 했다면 지금은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또 맞벌이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식생활의 레저화입니다. 레저화.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생활 문화를 즐긴다. 자, 그래서 하나의 레저화되고 있다. 하나의 문화와 산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들로 현대 식생활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식문화의 동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기능과 이 합리성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간이나 환경은 어떤 후순위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계화된 농업, 결국에는 기계화된 농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세계화된 유통 산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것, 우리의 어떤 전통 음식이나 어떤 조리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획일화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도덕성 문제, 그리고 이런 식품의 안정성, 어떤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생겨난 운동들이 있었으니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슬로푸드 운동, 자, 그 다음에 로컬푸드, 그리고 공정무역 운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 로컬푸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개념은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운동.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푸드 마일리지에 집중을 하고 푸드 마일리지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 물건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이냐. 그래서 킬로미터를 곱했고, 자, 여기에 무엇을 또 곱해줘야 되냐면 무게, 그 제품이 배송이 되는 무게를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위는 톤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거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생활습관병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제 여기 보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러한 생활습관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생활습관병이 무엇인지 한번 이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생활습관병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건지 이런 식이요법과 다양한 생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활습관병, 사실은 선생님도 뭔지 물론 짐작은 되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많이 헷갈렸는데 여러분도 쉽게 성인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성인병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과연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성인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더 어렸을 때부터 생겨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병, 이게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용어가 바로 이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한 질병 비만.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비만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인의 질병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유전자가 바뀐 건 아니고요. 생활습관 변화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유발한다. 최고로 100kg까지 쪘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더 쪘긴 쪘었는데 그냥 몸무게를 재고 싶지 않아서 재지는 않았어요. 비만부터 암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 일반인들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나쁜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노년의 암, 심뇌혈관계 질환, 치매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여서 노년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생활 습관 의학이 주목받고 있다. 약 처방 대신 운동과 식생활 등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람들. And look at all the people. I mean, they were happy. You know, medicine could bring joy. Healthy lifestyle can help expand life, but can also help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세계는 물론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습관. 건강한 인생을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바꿔야 산다. 자, 그러면 생활습관병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름에서 유추할 수가 있듯이 어떤 잘못된 식습관 또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이 되거나 진행이 되는 질환을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자, 비만, 뭐 살이 많이 찐다거나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의 비율이 많은 것, 그걸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고혈압, 이거는 표준 혈압보다 더 높은 수치의 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당 수치가 높은 뭐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어떤 동맥에 지방이나 우리가 콜레스테롤 같은 게 끼면서 동맥이 단단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막히는 현상,
그런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질환, 우리 음주하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게 되는데 알코올성 간질환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병은요, 어떻게도 불리냐면 풍요의 질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생활습관병의 특징인데요. 비교적 그 후진국이나 후진국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질병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성인병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활습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는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요즘도 성인병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과 같이 배웠으니까 이제 성인병이라는 용어 대신에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활습관병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와 관련 질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자, 선생님 이전에 현대 식문화의 동향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건 서구화였죠. 서구화. 자, 우리가 기존에 뭐 밥이나 국이나 반찬 이런 식단에서 빵이나 육류의 섭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특히 육류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동물성 단백질 많이 들어있지만 그와 함께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지방입니다. 지방. 자, 적당한 지방 섭취는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지방을 과다 섭취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이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차곡차곡 오랜 시간 쌓이게 되면서 우리의 혈류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여기 가로친 질환들이거든요. 자,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암도 함께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 즉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것들. 비만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섭취하는 것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체 활동으로 주로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신체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은 많고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 어떤 나머지 잉여 자원들이 우리의 어떤 살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음주와 흡연입니다. 음주와 흡연. 자, 먼저 음주로 인해서는 알코올성 간 질환. 알코올을 섭취하면은 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로 인한 간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암, 식도암, 구강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후두암부터 구강암까지는 뭐냐면 이 알코올이 실제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연도 마찬가지죠. 폐 질환이나 폐암, 후두암, 식도암, 구강암, 위암, 뭐 췌장암, 신장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겠죠. 지나가는 길에서 우리 몸 신체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암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운동 많이 해야 되고 고기 섭취 줄여야 되고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생활 습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통계로 보는 생활 습관병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과거랑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통계 자료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별 비율의 변화입니다. 비율의 변화. 지금 보니까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암이죠. 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들은 이런 생활 습관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고혈압성 질환은 상대적으로 좀 줄은 모습, 간 질환도 조금 줄었고요. 만성 하기도 질환은 좀 늘은 모습, 특히 당뇨 많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도 많이 비율상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고혈압성 질환과 간 질환이 이렇게 비율이 줄어들었네? 과거에 비해서 뭔가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이 줄어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비율. 고혈압성 질환도 과거에 비해서 환자의 수가 훨씬 많이 늘었고요. 간 질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숫자로 늘었습니다. 여기서의 여러분들 헷갈리기가 쉬운 거는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환자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망자의 비율이 줄어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1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병의 원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그리고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식이요법과 생활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원인을 파악했지만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생활습관이잖아요. 생활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은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 또는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 행동은 뭐 3주 이상 뭐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단기간에 이러한 효과가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겠죠. 뭐 비만,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한 오랜 기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하나하나 비만이나 당뇨, 간질환, 뭐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할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질병은 비만입니다. 비만. 자,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의 지방 조직이 표준에 비해서 과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체질량 지수, 뭐 BMI 여러분들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자, BMI가 25가 넘어가면 뭐 비만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발생하는 원인은 에너지의 소모량이 섭취량에 비해서 적은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의 섭취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자, 반면에 조금 먹는 사람도 그러면은 비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적당히 먹는 것 같은데 자꾸 살이 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운동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의 소모량이 너무 적으면 잉여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 잉여 에너지는 이런 체내에 지방 조직이 쌓이게 되면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 활동이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비만이 되면은 좀 움직임이 둔해지고 조금 움직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다 이렇게 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이 좀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외형에 대해서 열등감을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비만이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체중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에너지 소모량과 섭취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 BMI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비만을 측정하는 BMI 계산법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체중을 나누는데 신장으로 나누는데 신장 단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터입니다. 미터.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25kg인 사람이 있습니다. 25kg면 글쎄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 초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25kg인 사람이 있고요. 자, 키는 우리가 1m라고 한번 해봅시다. 1m. 자, 1m인 사람, 100cm인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근데 제곱으로 나눠봐야 어차피 똑같네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BMI는 몇이 될까요? 자, 25가 되겠죠. 25.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지금 여기는 25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속하지가 않고요. 25부터 30까지, 30 미만은 비만이네요. 그래서 몸무게가 25kg고 키가 100cm 정도, 1m다 라고 하는 사람은 BMI가 25고 이 사람은 이제 비만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몸무게와 키를 대입해서 본인의 체질량 지수는 얼마나 되나, 정상 체중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지, 또는 어떤 친구들은 저체중인 친구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과체중에 속하는지, 비만 또는 고도 비만에 속하는지 본인의 어떤 현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계산하는데 오래 안 걸리겠죠.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비만을 예방하고 또 이미 비만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비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개선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이요법이죠. 자, 먼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수분을 섭취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본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은 칼로리가 없죠.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살이 찐다는 말은 글쎄요,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물을 섭취함으로써 어떤 일시적으로 몸이 불어나는 효과, 붓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뭐 체중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비만 예방에 또는 비만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야식, 그 다음 외식을 줄이는 것 중요하고요. 특히 외식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외식을 하게 되면 집에서 먹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먹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선생님 그 원인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도 경험상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밖에서 먹은 음식을 집에서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집에서 먹는다 그래서 집 식사가 아니라 이것도 외식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시켜서 먹었을 경우에 밖에서 먹었을 때는 우리가 가족들하고 다 먹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시켜 먹었을 때는 한 번에 다 못 먹고 남겼다가 먹는 경우가 혹시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면은 과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외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어떤 식이섬유, 야채를 또는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이런 것들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 음식, 인스턴트 식품, 뭐 가공식품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간식, 식사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 지침입니다. 생활 지침. 자, 여기서의 생활 지침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의 소모량을 늘림으로써 어떤 잉여 에너지, 어떤 잉여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활동량을 최대한 늘리기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만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쏭달쏭 퀴즈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만 섭취를 했을 때 과연 비만을 유발할 수 있나요? 선생님, 아까 비만은 지방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탄수화물 식품만 섭취하면 비만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비만의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어떤 형태로 흡수가 되냐면 이 포도당, 당의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혈중에 포도당이 과다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이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혈액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중성지방이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감량할 때에는 사실 이러한 탄수화물의 섭취도 함께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